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죠. 자기들끼리는 합의를 이미 다 끝내놓고 얘기를 끝내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어본다기 거의 통보구나 그냥. 거저 나는 뭐야? 그냥 돌놀이야 돌놀이. 서열 5위. 냈었어요. 나를 왜 이해해주지 못할까? 내 말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어떤 불안감, 제 불안감. 학원 이혼을 한 친구도 있으니까요. 딸들하고 와이프는 어쨌든 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혼자만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병훈 쌤이 주변에 보니까 황혼 이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집에 하루 종일 있을 때 얘기인데 하루 종일 있으면 이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근데 제가 세 끼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요? 불편한 거. 밥 얻어먹기가. 세 끼를 먹는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집에서. 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집에 계속 있으면 뭔가 불편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왜 좀.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일찍 나와서 점심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습관화가 됐어요, 좀 이렇게. 이게 좀 요즘에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2020년 통계인데요. 예. 그 전체 이혼 건수의 3분의 1이 황혼 이혼에 속할 정도로. 3분의 1이요? 네. 3분의 1이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을 하여튼 의뢰하러 오시는 연령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도 참고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굳이 이럴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황혼 이혼이라면 그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히 나이가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 개인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연령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60이 넘어서의 이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도 60 정도 되면 많이들 은퇴들을 하시니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시고 이러니까 이제 이 나이쯤 되면 너무 서로 잘 알고 있고 이제는 자식도 다 키우고 이제는 서로 오손도손 좀 편하게 지낼 법한데 왜 이혼이 늘어날까요? 특히 황혼 이혼 왜 높아질까요? 차라리 이제 이 사람하고도 오래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을 새로운 사람하고 너무 길었네. 파이팅 하려고. 너무 길었어.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60대 그 가정의 엄마라고 봤을 때 심정적으로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창 열혈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채로 한 20년을 넘게 이렇게 키웠을 때 그때 오는 좀 헛바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뭔가 에너지가 다 써버린 느낌? 네.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한 만큼 결혼을 정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게 어떻게 한 가지 이유겠습니까마는 황혼 이혼은요 가장 큰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래요. 네, 외로움. 아니 외로우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더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오랜 기간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미운정 고운정 다 쌓여서 그래도 서로 많이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점점 이제 결혼 생활이 진행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기 시작한대요. 대화 단절이 되면서 서로 같은 공간엔 있지만 더더더 서로 남남이 되어가는 그러한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 대화가 단절이 되면서 점점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황혼 이혼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 특히 아내한테 들러린 것 같아. 아까 그런 표현도 좀 하셨어요. 나는 뭐야? 그냥
들러리야, 들러리. 서열 5위. 선생님 좀 소외감 같은 게 좀 느껴지세요? 가정 그러니까 내에서? 항상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독서실 분위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네. 거기다가 뭘 결정할 때, 선생님 결정할 때 이제 딸들하고 엄마하고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저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통보하는 식이니까. 아, 네. 네. 오늘 저녁에 무슨 치킨 먹자. 치킨 어때, 아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배달 오고 있는데. 뭐 이미 이제 시켜가지고 아, 자기들 이제 가기 일보 직전에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네. 거의 그런 식이라. 근데 강아지 제가 반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몇 년간 반대를 했는데 그것도 어느 날 세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일치단결돼갖고 합의를 했구나. 네. 근데 뭐가 하나 왔다 갔다 해.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어느 날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꼭 내 방에서 싸는 거야 강아지가. 근데 꼭 내 방에서 싸는 거야 강아지가. 아는구나. 알아. 어? 서열을 안 서열을 알아. 아니, 야, 도대체- 여기는 싸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방에 일부러 들어와서 왜? 거기서 싸요. 아유, 옷동어 주물.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이제 치우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담당이에요 담당. 산책하고. 그래도 걔는 나한테 안 와요. 산책까지 시켜주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안 와. 또래로 보는 거야, 또래로.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나를 아래로 본대. 또래. 아, 내가 다 해준다는 거야. 내가 쉬하면은 그러니까 뭐 다 치워주고 산책하고. 이 사람은 뒷사까지 다 해주고 뭐 그냥 자기 하인으로 보는 거래.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따지면. 그러면 그 자제분들 대학 같은 거 이제 갔을 때도 뭐 이런 게 아빠랑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엄마랑 얘기하고 뭐. 진로. 진로 결정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나는 그건 뭐 일절 개입을 안 하니까. 네 적성에 맞는 거 하고 싶은 걸 해라. 그 주의였고 학교도 이제 그런 적성 위주로 본인들이 알아서 갖고. 대부분의 이제 중년 이후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자녀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 아빠라는 그 입지가 많이 줄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그리고 완전히 줄어요. 네, 또 거의 없어져. 네. 네. 그림자가 돼. 소외감을 그림자. 막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되게 이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친분 관계가 전부 일과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 부장이라는 자리 이게 이제 없어지고 나면 굉장히 많이 줄어요. 100명을 알고 있었다면 퇴직 이후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 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 이후에는 점점 이제 대인 관계에서 입지가 줄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식들은 엄마하고 너무나 많은 그동안의 시간과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너무 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 이렇게 조금 끼어들려고 야 뭐 우리 때는 수학을 뭐 이러면 아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 때랑 달라요. 아빠 때는 달라요. 뭐 모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뭐 이러니까 그게 친절하게 말 길게 안 해요. 네. 아이. 아이. 따님들 눈빛으로 제압하시는 네. 화가 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간 왕따 아빠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김병호 선생님도 뭐 약간 왕따 아빠의 발을 좀 담그신 네.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너무 가부장적인 아빠들, 내가 아빠인데 말이야. 뭐 자식들이 이제 안 물어보고 치킨을 시키면 아니 얘네들이 말이야 내가 평생 벌어가지고 다 공부시키고 밥 벌어놨더니 세상에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시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이면서 좀 이런 태도 때문에 이제 슬슬 소외감의 이제 자리로 본인 스스로 가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떠한 성격적 특성이나 성향이 좀 내향적이야. 그래서 친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선뜻 그런 얘기를 표현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재밌게 하고 있으면 쓱 들어가면 약간 이제 침묵이 흐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나도 이러는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은 머쓱해지면서 네. 뻘쭘해지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젊었을 때 선생님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독선적인 면이 있고 이제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제가. 힘든데 힘든 척을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이거 뭐 잘 갔다 왔어 뭐 이거 이제 그러는데 치킨 잘 찍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확 오니까 그럼 잘 찍었지 안 찍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9년 정도를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모시고 같이 살았죠. 저희 아버지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부드럽게 얘기해주지 못한 거야.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일방통행이었고 약간 그 뭐 삼겹살 먹으러 가 그러면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거지 뭐 이를 달고 토를 달았다 그러면 안 가는 거지 먹기 싫으면 가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친구를 못 사귀고 뭐 이제 근데 이제 말 없이 이제 그 따라온 거죠. 그걸 몰랐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친구도 뭐 사귈만 하니까 이사 가고 뭐 학교 옮기면서 또 왕따 당하는 거 무슨 뭐 이런 따돌림 당하고 뭐 다니기 힘들었던 거 뭐 이걸 한번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딸. 그래서 내가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런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그 행동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자식들하고 저한테 일방통행으로 또 얻어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인간관계인가? 이런 생각 들고 그냥 제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네. 그 선생님은 일단 자녀분들이 지금 다 네, 성인은 됐는데요. 네네. 뭐 학교 졸업하고요. 직장 다니고 아직 결혼은 안 하고. 네네. 그럼 선생님은 사모님하고 네. 집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시나요? 따님들하고는 좀 어떠신지 궁금도 하고. 대화를 뭐 굉장히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많이 못 하고 지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30년 이렇게 살면 크게 할 얘기가 그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집에 들어가. 할 얘기가 없어. 애기들하고도 애들은 주무시고. 주무시고. 그분들은 자고 사춘기 네. 때 딸 둘하고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말을 해야 된다는 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게 더 좋은데 좀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네.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99% 그냥 다 그냥 농담하고 그냥 애들하고 뭐 그냥 장난하고 뭐 그냥 뭐. 근데 너무 지금 우리 고객님 말씀 중에 와닿는 게 요즘 아빠들이 그런 좀 강박관념이 좀 있거든요. 해야 된다. 자식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 해야 된다. 아니면 나이 먹고 애들 컸을 때 아빠 우리랑 뭐 그때 뭐 해줬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주위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고객님처럼 딸들하고 있을 때 뭔가 끊임없이 헛소리라도 저도 이상한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맞춰주신 거 좀 더 얘기 좀 들어볼까요? 가족을 위해서 좀 애쓰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요즘에 와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고 뭐 이런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떡볶이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분식 뭐 이런 같은 거. 순대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라면은 제가 좋아하지만 근데
저녁 때 떡볶이를 시킨 거예요. 저녁 대신 떡볶이를 먹는다는 거야. 아, 안 물어보고 아빠가 안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알면서도. 내가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참고 먹었거든요. 한 20년을? 한 20년을? 20년을요? 올드보이도 아니고 이제 먹은 거 아니야. 어머, 이 정도면 따님분들이 아버지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나 좋아하는 줄 알아. 혹시 소화제는 안 드셨어요? 소화제 먹었죠. 아 그러니까. 아우. 어색 뻘쭘. 약간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사이가 멀다기보다는 본인이 어색하셔서 약간 굉장히 이렇게 겸연쩍어 하시면서 좀 스스로 불편해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 일부러 왕따를 시키나?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저는 한편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사전 제가 조금 미리 체크해 보라고 네네네. 제가 한번 그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불안이 높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이 많이 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지금은 건강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제적인 노후에 내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가족들과 지내려면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네. 특히 노후에. 네. 그래서 이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왜 여자들이요 완경을 하게 되면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네, 생리를 딱 멈추니까 그리고 멈추기 전에 한 1년 전 내지는 한 몇 개월 전부터는 굉장히 불규칙해지면서 주기가 바뀌고 양이 줄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완경이 되나 보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거를 느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남자들도 이 여자들의 이제 완경처럼 그런 이제 갱년기를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겪는 갱년기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아담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남자들도 이제 이러한 갱년기가 되면은 당연히 테스토스테론이 줄어요. 남성 호르몬이. 근데 그 변화를 여자들처럼 이제 완경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잘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자기가 확인이 안 되고 상당히 서서히 진행이 되니까 눈물을 잘 흘리고 굉장히 이제 흔히들 센티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겪는데 40대에서 50대가 되면은 남성 3명 중에 1명이 이걸 좀 겪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는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요 매년 조금씩 줄어요. 1 내지 2%씩 주니까. 저희 나이 때쯤 되면 그게 이제 팍팍팍 주는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네. 40대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매년 1, 2% 주면 10년이면은 10% 내지 20% 주는 거니까요. 10대만 20% 네. 정도가 확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60대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남자의 흔적만 있는 거네요. 남자의 흔적만 있는 거네요. 뭐 개인차가 좀 있긴 그렇게 하겠지만. 말하니까 네. 슬프다 흔적만 나도 있더라도 왜냐면 나도 그러네. 이제 거의 이제 글로 가니까. 남성 갱년기 증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들어본 경험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씩 그런 증상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그럼요. 한번 이제 체크해보고 혹시 좀 해당되는 게 있는가를 확인해보면 파악을 해보는데 도움이 좀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 내 인생이 부질없다, 느낀다. 이런 게 체크리스트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질문이? 인생이 부드럽다. 마음이 안 좋아 아하. 지금. 두 번째,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난다. 세 번째, 조금만 아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 어허. 네 번째, 초저녁에 소파에 누워 잠든 적이 많다. 잠깐만. 집에 계신 아버지들 다 이건 아는 사람이 있나? 모든 아버지들이 다 초저녁에 소파에 누워 잠드시는데? 몇 개 해당되세요? 몇 개 해당되세요?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해당 안 되는 건 혹시 어떤 거? 두 번째 아까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난다? 그거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 해당되는 다요? 그래도 7 항목 중에서 예. 4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예. 남성 갱년기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형도 두 개 다 두 개. 아우 다행이다. 진짜. 두 개. 인생이 부질없대 느껴지세요? 왜?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내가 생각할 뿐이지. 그냥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뭐 내가 이걸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온 거다. 살아온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아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직 이 정도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아플 때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어릴 때 친구 얘기해도 되나요 혹시? 그럼요. 네. 한 그럼요. 2명이 이제 먼저 떠났어요. 그러세요. 네. 떠났어요. 그러세요. 네. 한 50년 넘게 친구지간인데 한 친구는 고독사라고 하죠. 고독사. 네. 혼자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한 친구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네,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저랑 또 밥도 먹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 친구의 영정 사진을 볼 때가 그렇게 이제 이게 뭐가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한 2, 3년 정도 제가 병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입원하고 수술하고 디스크 수술을 한 2번 하고 시술 1번 하고 또 다른 것도 수술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플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었어요. 사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부질없다? 부질없다 정도도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신 분석학적으로는 그 다음이 내 차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두렵고 충격이 크죠.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맨날 만난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산 거야?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산 거야?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막 밀려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후회가 되는 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많이 생기죠. 네. 그리고 특히 다른 것보다 친구는 정서연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연금 그러면 노후에 쓰는 돈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노년기에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힘들 때 마음을 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벗이 좀 잘 챙겨놔야 마치 연금처럼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서연금이라고 합니다. 너무 와닿네. 네, 생활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벗. 50년 지기는 선생님한테 있어 정서연금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세상을 두 분이 떠나시니까 선생님한테 아마 굉장히 큰 마음의 상실감과 힘듦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집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더 좀 선생님한테 주관적으로 더 많이 다가오고 더 힘들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들, 혼자 남게 될까 봐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이제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선생님 연세 정도, 뭐 저도 거기다 해당이 되지만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좀 어떤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어떤 마음이신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영상이 네. 좀 있죠? 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이 먹으면서는 참는 거예요. 그 참는다는 게 뭐냐면 약자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참는 거죠. 참 이 형은 바보 같아. 맨날 나보고 이제 그러는데 한 번은 우리 윗집에서 늦은 시간인데 골프공 굴러가는 소리가 야, 아주 명료하게 들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사를 했어요. 어. 돼지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삼겹살 같은 거 못 먹었어요, 제가. 그냥 못 먹어도 가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배운 거예요,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그 지금은 삼겹살 굽는 냄새만 이렇게 나도 맛있겠다. 바뀌었구나. 아예요. 맞춰주는 쪽이지. 어. 요즘은 대출해준다고 또 연락이 왔어.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잖아. 그래서 또 보험도 몇 개 들었지. 아. 자동차 보증수고 이런 거, 뭐 신용 대출 보증수고 이런 거. 옛날엔 다 보증을 했으니까. 약간 참고 사시는 성격이셨네요. 그렇죠. 참, 그럴 수밖에 없어. 사회적인 약자기. 좀 내가 불편을 감수해도 괜찮다. 근데 요즘은 좀 힘들더라고. 바보가 되는 거지. 바보처럼 사는 거지. 아니 우리 김병욱 선생님 가족들이 보시면 이 영상 보시면 어머 우리 아빠 맞아요? 우리 아빠 진짜 밖에 나가서 저런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가족분들이? 아마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잘 말 안 하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집에서 잘 안 하니까. 보니까 선생님 네. 이게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걸 좀 보는 게 힘든 면도 네, 있으세요? 네, 그럼 네. 들어볼까요? 어떤 예들이 있는지? 그 식당 가서 제가 반찬을 이거 더 주세요라는 말 잘 안 해요. 먹고 싶어도요? 이제 먹고 싶어도 자꾸 귀찮게 굴면 주인이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진짜요? 아니 그 주인 마음이지 뭐. 그 메뉴를 빼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평생 못 먹는 거야. 아 그러면 딱 총각김치를 먹었을 때 이게 맛있다. 그러면 아껴 먹는 거야. 선생님 아까 그 인터뷰 영상 보면요. 사회적 약자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 그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참는다는 게 뭐냐면 약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사회적인 약자기. 어떤 의미신지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신 게? 그 저희 때는 그냥 뭐 악으로 신입생 깡으로. 환영회 때부터 맞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뭐 그거야 뭐 그 당시 뭐 다 빠따치고 뭐 다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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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이니까 사발식 그런 것 하고.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래도 그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냥 좋아하는 거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뭐. 군대 갔다 와서 20대 대학로를 와가지고 이제 그때 그 제가 그 외형적으로 굉장히 그 배우로서 그 어떤 그 무대 배우로서 좀 이렇게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뭐 무대 배우는 좀 이렇게 체구도 크고 좋아야 되는데 저는 뭐 1m 70도 안 되지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그 제대로 된 배역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연극하면서 한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맨 지나가는 뭐 멀티맨 뭐 이런 식으로는 뭐 이제 그 한 10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약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뭐 그 이후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따돌림 비슷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얘기 안 하고 연극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는 느낌?
네.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어. 이거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아이 참. 그 해화동에서 집까지 이제 지하철 타고 밤에 갈 때 그 지하철 창문에서 이제 창문을 보면서 참 여러 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그만둘까? 이게 그때 뭐 제 후배들도 이미 뭐 다들 유명해지고 뭐 이럴 때니까 제가 40이 넘었으니까 그때가 4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외로웠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 그 하나의 저의 그 어떤 신념 가지고 그냥 버틴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제가 저를 위로한 거죠.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하나의 인생이다. 괜찮아. 그 당시에 그 연극을 하실 때는 그 결국은 뜨거운 횃불 같은 내가 이거 꼭 이룰 거야. 근데 이 마음 안에는 그런 아주 분노와 아주 한이 맺혀 있는 그걸 자양분 삼아서 버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집에 왔을 때는 과연 김병호 선생님 내면에는 뭐가 남아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혹시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마음의 여유나 여력이 없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활화산처럼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마음 안에 뭔가의 여력과 여유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굉장히 집에 들어와서의 그런 어떤 허탈한 마음, 허전한 마음. 뭐 집에 들어와서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밖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걸 집에까지 끌어들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 전파시키는 걸 식구들 생각해서 남자가 이렇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자동차 보증도 서주시고 무슨 신용 보증도 서주시고 이걸 좀 잘 이해해 보려면 선생님한테 있어 돈이 어떤 의미인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어릴 때 경제 상황이 어떠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뭐 이렇게 뭐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논농사하고 밭농사 짓고 살았어요. 아 부모님이요? 예, 예, 네. 예. 아버님이 월남하셨다고요? 예, 예. 원래 고향은 이북이시고. 평북 의주군 송장면. 네, 평안북도시군요. 그냥 많이 배우지 못하시고 그렇지만 뭐 어떤 삶의 지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검약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뭐 극장에서 뭐 맨날 한 1년에 한 반은 극장에 잠자다시피 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나이 먹으면서 결혼하면서 굉장히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어도 어떤 뭐 제가 수입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것도 견디겠다 뭐 그런 거 큰 지장 안 받았는데 결혼하니까는 이게 부담이 되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저도
대학로에서 저 호객행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2001년에. 지금 20년 전이죠. 나는 3개월에 10만 원도 안 줬어. 3개월에 10만 원. 5만 원, 3만 원씩.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우리 내가 최소한 우리 그 딸들은 잘 돌보고 잘 이렇게 케어를 해야지 나중에 내가 뭐 죽어서 부모님을 만나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자식들만큼은 좀 안정되게 경제도 살 수 있게 내가 좀 아빠로서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걱정도 있으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의 철학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 중에 돈 사고를 좀 치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건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보증 서서 이제 부모님이 물려준 집을 제가 이제 이게 팔아서 갚았죠. 갚았어요. 아니,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 일주일 한 달이면 뭐 돌려줄 수 있다. 오케이, 알았어. 근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배신감, 뭐 억울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잘나고 누우면 생각나면 2시, 3시 후반에 나가서 뭐 편의점에서 그냥 이렇게 소주 한잔 먹고 돌아야 자고 그랬어요. 죄책감도 있고 뭐 참 이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외아들이시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는 연극 무대에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연세 드신 부모님 다 아프시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그 저한테 집 말고 따로 물려주신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게. 근데, 많이 물려주셨네요. 네, 상가 조그만 네네, 상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결혼하고서부터 저희 집사람이 같이 이제 모시고 살았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부모일수록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굉장히 자책이 되고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내가 조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디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좋은 쪽에 속했더라면 이런 것도 잘 지키고 부모님의 노후도 좀 더 편안하게 모시고 자녀들도 조금 더 잘 성장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냥 굳이 굿, 배드로 나누면 내가 배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아프거든요. 우리 김병욱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고 싶으세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어느 자리에서나. 네. 네. 굿 퍼슨이고 싶으세요. 예.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굿 퍼슨이고 싶다는 거는 저 무의식 속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자꾸 이렇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제가. 저는 그냥 싫은 소리를 단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생활의 신조를 집은 못 지켰지만 내가 이거라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선생님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지금은 불편한 것도 굉장히 많이 참으시고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의
어떤 그런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절 잘 못하시고 싫은 소리 못하시고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배려와 이해로 보였겠지만 선생님의 한 인간을 내면을 쫙 들어가 보면 그거는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심층에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이 들키게 될까 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꽉 누르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약간 반대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이제 계속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해요. 근데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지 않는 사람은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 나 이거 돼지고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먹으러 가자고 그래. 근데 이제 그 말을 평소에 편안하게 못하고 많이 억압해 놓은 사람들은 그게 터져 나올 때 본인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막 화를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우 또 이렇게 사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싫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어떨 때는 분노도 있고 이런 감정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눌려져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 와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한 대상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그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약간 놓으시는 거죠. 아, 너 잘 찍었지 안 찍었어? 그것도 못해.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정말 나 혼자 외톨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족에게까지도 이제는 반동 형성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어리석었어요.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90%는 농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유머 위트는 너무 좋은 방어 기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그냥 진심을 잘 전달하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나름대로 인생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온 일에 대한 죄책감을 좀 어느 정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친구 같은 남편, 또 따뜻한 자상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미솔 대화법. 도미솔 그게 뭐냐면요. 도미솔입니다. 진심을 전달할 때는 도의 음계로.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해. 네. 그리고요. 미는요. 뭔가 제안할 때. 너희들은 떡볶이 먹고 아빠는 라면 끓여 먹을게. 근데 우리 식탁에서 같이 먹자. 네. 그다음에 솔은 칭찬을 해주거나 감사의 표현을 하거나 행복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솔. 네. 음계처럼 높낮이를 낮춰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 생각을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잘 전달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계속 잘 하시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도 훨씬 더 도미솔. 편안한 아빠가 되지 않을까. 서로 속마음을 네. 얘기하고 가족분들한테 한번 고마워, 땡큐. 네, 미는 제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이, 뭐 떡볶이 좋다야. 아이, 좋아. 시 정도 되는 거 많이 하이톤이긴 했죠. 술 어떻게 하시려고? 술 어떻게 하시려고 진짜. 네. 어이, 고마워, 땡큐야. 아이, 좋아. 아이, 고마워. 응.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자 잊지 마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될 아빠 또는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족들에게 아, 그럼. 네. 아유, 우리 두 딸 사랑해. 아이고, 좋아. 아이, 그럼. 여보, 사랑해.